안녕하세요. 저기 HMP 특허법률사무소의 김태환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지금 시간에는 저기 2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하고 또 10분 휴식하고 다음 시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기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기 처음 와봤는데요. 엄청 좋네요. 저도 이제 20살까지는 저기 광주 쪽에 살다가요. 고향이 광주거든요. 광주 쪽에 있다가 이제 대학 서울로 오면서 지금 서울 쪽에 한 30년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곳은 처음 와봅니다. 다들 그래서 여기 돈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저기 송년 때 이 호텔을 잡아가지고 이 송년 야경? 그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만도 하구나 하고 했고요. 강의 이런 좋은 곳에서 하게 돼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 그 저기 오늘 강의는 일단은 저기 특허 청구 범위와 회피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의해 달라고 이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전 시간에 뭐 저기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라든지 그리고 저기 명세서 관련해 가지고 이태호 변호사님이 강의를 하셨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이제 청구 범위하고 회피 전략은 사실은 좀 청구 범위, 그 다음에 침해, 회피 전략, 무효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아마 저기 청구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침해 부분하고 핵심 특허 대응 전략이라는 게 뭐 회피라든지 무효라든지 그런 그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강의하기 전에 저기 지금 교육 받으신 분들이 주로 연구원 분들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 발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뭐 특허사무소 대리인하고 이제 연락해서 주로 이제 발명 신고서 작성하시는 그런 분들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뭐 저기 전 시간 강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뭐 침해 얘기도 뭐 특허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문, 뭐 방송, 뭐 저희 가장 유명한 삼성하고 애플 싸운 거, 다 이제 그 침해 문제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들으셨을 건데요. 일단 청구 범위에 대해서 앞 시간 하셨던 거 약간 복습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그 강의 내용은 조금 중복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특허 명세서가 기본적으로 그 뭐 저기 발명의 명칭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 들어가고 그리고 특허 청구 범위도 들어간다라고 전 시간에 아마 강의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특허 청구 범위는 어찌 보면 특허 발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출원 발명이 특허된 경우에 특허 발명으로서 보호되는 보호 범위적인 기능도 있고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 요건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판례도 있고 하는데 되게 딱딱하시죠 문구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저희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그 권리를 보호받고자 할 때 저희 아파트 이제 살 사람한테 저희 아파트를 잘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 아파트는요, 우리 집은요, 뭐 저기 학원가도 가깝고요. 그 다음에 저기 조금만 걸어 나가면은 지하철역도 되게 가깝고요. 그리고 또 뭐 저기 뭐 근처에 맛집들도 엄청 많고요. 하고 여러 가지들을 쭉 얘기하는 거는 뭐 비유를 하자면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쪽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트에서 이게 내 집이다라고 확정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번지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등기부 등본 보면은 뭐 경기도 성남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몇 번지가 내 집 소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허 청구 범위는 어찌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어떤 점이 좋고요 하는 것들은 상세 설명이 다 설명이 되면은 되는 거고요.
청구범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주소만 잘 나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청구범위를 통해서 재보호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한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청구범위는 다른 측면으로는 내 발명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성요건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청구범위를 보시면은 그래서 모든 어떤 특허 침해에서나 뭐 다른 어떤 분쟁에서 청구범위를 기본으로 보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판례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서 보충으로 설명할 수는 있는데 확장 해석에서도 안 되고 축소 해석에서도 안 된다. 그만큼 청구 범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 다른 말 아닙니다. 이렇게 판례가.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전에 강의하다가 나온 것들이라서 이런 거는 뭐 특별히 뭐 작성하지 그 특허사무소에 근무하시지 않으실 거면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 특허 청구 범위 기재 방법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 잠깐 뭐 저기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포크에 대해서 발명을 해 가지고 특허를 받고자 한다라고 할 때 특허 청구 범위는 과연 어떻게 기재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명의 명칭은 포크라고 할 건데, 아마 특허 출원 한두 번 해보셨으면은 청구 범위에 나는 포크를 청구한다 또는 아무 말도 없이 포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세서 초안 보내온 특허사무소는 없을 겁니다. 그죠? 네네. 이렇게 작성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청구 범위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원칙이 그겁니다. 청구 범위는 보호 범위적인 기능도 할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즉 나는 포크인데 어떻게 생긴 포크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포크를 보시면은 포크가 날이 한 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적어도 2개, 3개,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를 발명 특허 청구 범위를 이제 기재할 때 이 포크에 대해서 발명을 갔는데 이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 건가? 브레이크다운 하는 거죠. 구성 요소별로. 이거 보니까 날이 있고, 날이 형성되어 있는 몸체 부분이 있고, 손잡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날하고, 날을 지지하는 몸체하고 연결된 손잡이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성 요소를 적어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구 범위가 제가 만약에 이대로 등록을 받았다면 제가 갖고자 하는 보호 범위적인 기능도 하는 거고, 내 포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구성 요건적인 설명도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손잡이 없이 이렇게 날하고 몸체만 있게끔 포크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거를 침해가 되느냐 안 되냐 그 문제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침해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비슷한 예로 딱딱한 것보다는 일단은 예 많이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청구 범위 작성하는 거는 작성 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거는 저기 특허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특허 출원을 하실 때 발명자로서 어떤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변리사님하고 발명 미팅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실 거고, 그 다음에 특허사무소에서 명세서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보내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니면 뭐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실 건데, 그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다면은 청구항을 이렇게 작성을 했구나, 잘했구나, 좀 빠진 게 있구나라고 어떤 검토하시는 입장에서
좀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작성 개념보다는 검토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항상 기본적으로 저희 그 지우개 달린 연필 관련해 가지고 청구항을 잡는다면은 아마도 이렇게 잡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보시면은 자루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지우개가 달린 그런 연필인데, 항상 연필을 보셨을 때도 이게 항상 브레이크다운 하는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자루가 있고 그 다음에 흑심이 있고 지우개. 그러면은 이 구성 요소 간의 결합 관계를 어떤 식으로 잘 설명할 건가? 특허 청구 범위에 브레이크다운 했다고 해서 자루, 흑심, 지우개로 이루어진 연필 이런 식으로 적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성 요소를 적되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완벽한 그림은 아니더라도 머릿속에서 그림은 그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설명이 없이 자루, 흑심, 지우개로 이루어진 연필 이런 식으로만 청구항을 작성하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전혀 안 그려지죠. 네. 그래서 유기적인 결합 관계라는 건 자루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건가. 보통 저희가 청구항에서는 자루의 어떤 재질이라든지 형상 또는 어떤 배치 관계 이런 식으로 가장 적합한 단어를 골라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나무로 제작되며 봉 형상으로 형성된 자루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예로 이거를 갖다 썼는데 청구항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 네. 그 이유는 나무로 제작되며라고 구태여 한정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봉 형상으로 형성된 자루. 그러면은 머릿속에 자루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그려지잖아요. 그 다음 흑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루 안쪽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흑심은 자루의 축방향으로 삽입되는 흑심. 이게 있고, 지우개는 어디 있습니까? 지우개는 이 자루의 끝부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단에 형성되는 지우개. 이러면은 대충 머릿속에 이 연필이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게 그려지는 게 바로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청구범위 작성예로 바람직하고요. 청구항 끝부분에서는 제목하고 동일하게 연필로 작성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발명의 명칭을 연필로 해놓고 나중에 지우개로 이루어진 지우개가 달린 연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일치하지 않게 작성하면 나중에 좀 문제가 발생하고 뭐 불명료하다, 고쳐라 라고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같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까지 이제 출연하시면서 독립항하고 종속항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보시면 이제 연필이 이렇게 있었는데, 방금 전에 했던 연필이 있었는데 클립이 달린 게 하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청구항을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특허 출원할 때 다항제라고 해가지고, 다항제라는 말은 청구항별로 저희가 가지는 권리가 복수계가 생기는 겁니다. 즉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클립은 달릴 수도 있고 안 달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구항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클립이 안 달린 이 상태의 권리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립이 달린 거, 이렇게 클립이 달린 거는 자루, 흑심, 지우개 있고 자루의 끝단에 클립이 형성된 연필. 클립이라는 게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은 청구항을 두 개로 작성하는 게 맞고요. 이 말은 이것도 내 권리고 이것도 내 권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어떤 기재 방법에서 사실 요 자루, 흑심, 지우개는 청구항 2항에서 청구항 1항하고 중복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를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하면은 이 1항의 내용이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클립이 형성된 연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속항, 즉 1항에 종속이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종속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제 특허 출원하실 때 독립항 하나로만 구성될 수도 있고요. 독립항하고 여러 종속항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속항은 여러 개 있을수록 어찌 보면은 권리를 저희가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항마다 제 권리가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갖는 게 맞습니다. 간혹 이 종속항 구조를 이해를 못 하시고 엔지니어분들이 이제 등록 공보, 그 다음에 그 특허 공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연필했는데 클립 있는 거, 클립만 있는 연필이 있으면 무조건 다 걸리는 걸 줄 알고, 상대방 특허에서 클립 있다고 해서, 우리 것도 클립 있는데 무조건 이거 침해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그 종속항 구조에서는 1항에 있어서, 즉, 이 자루, 흑심, 지우개를 다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이기 때문에 이 자루와 흑심과 지우개와 클립이 다 있는 경우, 이때만 침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독립항과 종속항 구조를 일단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침해를 판단하는 원칙은 뒤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 범위 보실 때 아까 이제 이거 보시면 이제 1항하고 2항까지 이렇게 됐는데 3항 같은 경우에요. 이거 보시면은 제 2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이런 표현은 어떤 거냐면은 2항을 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1항 자루, 흑심, 지우개, 2항에 있는 클립까지 다 여기에 카피 페이스트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 있는 건데 여기서는 자루의 형상은 육각형으로 형성된 거, 이런 식으로 한정을 한 겁니다. 예. 종속항에서는 이와 같이 부가 및 한정만 할 수 있는 거지 치환이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에서 자루가 봉형상으로만 돼 있다고 독립항에서 했거든요. 봉형상이라는 거는 원통형도 될 수 있고 육각도 될 수 있고 삼각도 될 수 있고 사각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청구항 3항에서는 그 형상을 육각형으로 한정한 거잖아요. 좁힌 거죠. 예. 근데 굳이 나무로 제작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기 자루는 뭐 이를테면 플라스틱으로 형성된 연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종속항으로서의 자격이 안 됩니다. 그거는 청구 범위를 잘못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종속항은 부가는 한정할 수 있는데 너는 나무를 플라스틱으로 치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치환한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종속항은 지가 아무리 잘라봤자 독립항의 그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 독립항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허 청구 범위를 작성할 수 있는 건데요. 다른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 이제 흔하게 알고 있는 의자. 예. 이거 관련해서 조금 이제 진짜 지금이 이제 검토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의자 이거 많이 보신 거잖아요. 예. 보통 보면은 저희 시트 있고요. 다리 부분 있고 등받이 부분 있고 팔걸이 부분 있고 헤드레스트 부분 있고 바퀴가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포함하는 의자. 처음에 이제 청구 그 의자에 대해서, 이런 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제 기존의 기술하고 저희 발명하고 차이점을 잘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의자라는 게 전혀 없고 다 보면은 좌식 생활하고 있는, 예, 그런 상태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의자에 대해서 개발했다고 할 때 이거를 과연 특허 출원을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바람직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를 개발해서 그분이 10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의자를 개발해서 청광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의자를 출원을 했을 때 이 청광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의 청광의 모든 구성 요소를 다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다음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보시면은 각각의 구성 요소마다 효과가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예. 같은 의자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요소기는 한데 보시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기존의 사람들은 의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할 때요. 예. 다 좌식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뭔가 의자 만들었을 때 그러면 기존의 좌식 생활하고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고 있고 그거하고 달라진 우리 발명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시트하고 다리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흔하게 생각했을 때 저기 포장마차 의자. 그죠? 네. 시트하고 다리만 있죠. 그러면은 기존 기술 좌식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그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청광을 독립항은 시트하고 다리로만 된 의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등받이를 생각하면 좌식 생활하다가 의자를 만들었는데 등받이는 기본적인 의자 구성에서 조금 더 편리한 거지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좋은 거. 이 부분은 청광을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광별로 권리가 따로 생성되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청광을 분리하면 시트하고 다리만 있는 의자, 예, 포장마차 의자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의자도 내 권리고요. 그리고 시트하고 다리가 있고 등받이가 있는 그 구성의 의자, 그것도 제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침해를 벗어날 수 있는 폭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제 권리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팔걸이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양반다리 하지 않고 앉는 데 있어서 팔걸이는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팔걸이는 1항에서 받아서 이렇게 분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망을 통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시트와 다리와 팔걸이가 있는 그 의자 형상, 그것도 저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헤드레스트는 등받이 있는 거잖아요. 등받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1항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결합관계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등받이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청광 2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받이에서 받아서 헤드레스트까지 있는 거를 포함하는 것을 의자. 이러면은 시트하고 다리가 있고 등받이 있고 등받이 위에 헤드레스트 있는 거. 그 의자도 제 권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바퀴 없는 의자 많잖아요. 예. 바퀴 있으면은 이렇게 이동할 때 훨씬 더 편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광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 포장마차 의자 시트하고 다리 있는데 다리 밑에 바퀴 있는 거, 그것도 내 권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발명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어떤 변리사가 이렇게 작성해 오면 제 발명을 그대로 다 잘 반영해 주셔가지고 너무 잘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발명을 이렇게 작성하면은 나중에 치매를 판단할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쪼개게 되면은 하나의 의자에 대해서 제 권리가 5개가 생기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왜 이렇게 쪼개는지는 또 뒤에
침해를 판단하는 기본 원칙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구범위 작성하는 거, 뭐 검토,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침해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침해, 특허권 침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삼성하고 애플하고 한참 싸우면서 뭐 침해 얘기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그때 혹시 그 삼성하고 애플하고 가장 크리티컬하게 걸렸던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특허 아니었습니다.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모양들. 사실 특허가 둘 다 막 특허 엄청 많이 내는 그 회사인데요. 돈은 엄청 많이 퍼붓는데 가장 둘 간의 싸움할 때 정말로 죽기 살기로 싸운 거는 그 디자인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특허 침해를 공부하시고 뭐 그러시는데 회사에서도 고민하실 때 이거는 물건의 어떤 형상 쪽에 좀 뭔가 특징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특허도 생각하시고 디자인권도 같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디자인이 정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으로서 특허 발명 실시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항상 제가 보기에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떤 거냐면 항상 저희는 독점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특허는 일정 기간 동안 독점입니다. 그 말은 일정 기간이 풀리면은 누구든지 다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엄청 오래된 사람, 아재로 생각하실 건데, 포스트잇. 지금은 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3M에서만 나왔습니다. 포스트잇. 독점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특허가 풀리니까 뭐, 바른손, 그 다음에 아무나 포스트잇 만들어서 다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독점을 주는 거다.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청자 만드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청자 도자기 잘 만들어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혼자만 하시고 그냥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하시면은 그 기술 자체가 전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허의 기본적인 목적은 너가 가지고 있는 발명, 노하우를 공개를 해라. 공개해 주는데 일정 기간은 너 혼자 사용해라. 독점권을 주겠다. 근데 그 기간이 풀리면은 같이 쓰자.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허권은 항상 일정 기간의 독점이다. 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권리를 부여한 국가에서만 발생합니다. 속지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혹시나 지하철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과대광금 뭐 이렇게 명함같이 조그맣게 해서 세계 특허 획득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구기간. 그러니까 입력이 100인데 출력이 한 뭐 200 나오는 거. 그런 거 발명했다고. 찌라시 꽂아놓고 연락 달라고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세계 특허 없습니다. 왜냐면은 속지주의입니다. 제가 권리를 한국에서 특허받았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권리를 획득하고 싶으면 미국에 동일한 내용을 특허 출원하셔야 되고 일본에서 권리를 갖고 싶으면 일본에도 특허 출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특허 출원을 한국에서 한 다음에 1년 이내에 해외 출원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빨리 연락 주세요 라고 사무소에서 연락 오죠. 그게 그것 때문입니다. 시간은 뭐 권리 존속기간 내인 거는 다 아실 거고요. 내용적으로 보시면은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리 존속 기간을 하시는데 조금 특허가 약간 애매한 게 항상 보시면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 출원 후 20년. 이 말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는 게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일직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특허 출원을 이때 했고요. 심사를 막 거치면은 등록은 이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을 생각하는 기산점은 등록된 다음부터가 아니고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니까 예컨대 출원하고 뭐 한 3년 정도 있다가 등록이 됐다. 그러면은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니까 17년 동안만 이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허권 권리 존속 기간도 조금 등록일로부터 20년이 아니고 출원일로부터 20년. 네, 그거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효력 제한은 좀 예외적인 거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특허 청구 범위 기재에 따른 권리법. 아까 뭐 저기 시트부, 다리부, 그 다음에 암레스트, 뭐 바퀴 다 적은 게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허에서는 가장 단순한 게 가장 권리 범위가 넓습니다. 그 원천 특허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원천 특허가 뭐냐면 특허 청구 범위의 구성 요소가 한 개나 두 개밖에 없는 거. 그게 사실은 원천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원리는 점점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권리 범위가 일단은 이거 보시면은 컵인데 컵에 손잡이 더 들어갔죠. 예. 뭔가 하나 더 붙이면은 얘보다는 권리 범위가 좁습니다. 예. 좁다는 거는 저희가 권리 행사하기가 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얘 보면은 손잡이 붙어 있는데 뚜껑 있죠. 예. 뭔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얘보다 권리 범위가 더 좁습니다. 저희한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얘 보시면은 이 뚜껑에 또 손잡이가 붙어 있거든요. 얘는 또 얘보다는 권리 범위가 좁습니다. 네. 일단은 이 관계를 알고 계신 다음에 차차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특허 청구 범위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허 청구 범위 중심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뒤에 이제 뭐 설명 참작의 원칙도 있고 공직기술 참작의 원칙이 있고 경과 참작의 원칙 같은 여러 말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치매에서도 아주 뭐 깊이까지는 공부하신 적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 표면적으로 이제 그 용어는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 다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특허 청구 범위 중심의 원칙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 구성요소 완비 원칙이 방금 말씀드린 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특허 발명 이게 이제 판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그 특허 발명이 있고 그 다음에 특허 발명하고 대비되는 3자의 카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카피품이 있는데 그 카피품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요소들 중에서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경우에 그때는 침해가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즉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을 때만 침해가 된다라는 그 원칙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청구 범위를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등록이 됐을 때 특허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시트부, 다리부, 등받이부, 팔걸이부, 헤드레스트, 바퀴부 6개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는 이게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의자가 제 특허 발명인 거거든요. 근데 아까 구성 요소 완비 원칙 3자의 카피품이 예컨대 이거를 뭐 A, B, C, D, E, F라고 했을 때 나 저거 다 제작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우리 고객 중에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이 포장마차에서 쓸 수 있는 의자 간단한 거, 싼 거 좀 공급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래 나는 그러면은 시트하고 다리만 만들어서
납품할래. 싸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나는 분명히 의자를 발명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시트하고 다리만 제작해가지고 납품하는 그 카피품을 침해로 잡을 수 있느냐? 어떨까요? 못 잡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허 청구 범위에서 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만 침해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청구 범위는 어떻게 작성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은 거죠. 발명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예, 가장 적게 해야지 카피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가장 다 양반다리하고 다 땅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다 뭔가 이렇게 의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시트하고 다리입니다. 그것만 먼저 딱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점점 붙여나가면 뭐 어떻게 만들던지 간에 의자를 저희가 갖고 있는 권리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특허 발명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즉 C라는 거 하나를 빼고서 카피품이 나왔을 때 걔는 침해가 아닙니다. 구성요소 완비호 원칙에 어긋나는 거니까요. 근데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특허 발명이 있고 거기에 엄청 좋은 다른 기능 E도 붙이고 F도 붙이고 뭐 Z까지 붙여가지고 제가 아주 고가의 고성능의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저 특허 발명보다 제가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A, B, C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침해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도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가장 구성 요소를 적게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만약에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카피품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어떤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 얘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 침해에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권리 범위는 구성 요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권리 범위는 넓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넓다는 말이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어떤 파워가 엄청나게 더 큰 거죠. 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 특허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다시 원천 특허라는 게 구성 요소가 1개나 2개 있으면은 대부분 걸리거든요, 다. 근데 안타깝지만 저희는 2000년 이후에 지금 한참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 쪽이나 전자 쪽 같은 경우 화학은 모르겠는데 화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천 특허 개념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웬만한 거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 특허는 주로 이제 뭐 의약품, 바이오 그쪽에서 이제 많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이 되는 어떤 구성 요소만 포함하고 있으면은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원천 특허 개념이 되고 기계 쪽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특허 청구 범위를 중심으로 구성 요소 완비호 원칙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저런 것도 있더라 라는 식으로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으시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조금 과부하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 뭐 발명, 설명, 참작의 원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특허 청구 범위를 하트 모양의 컵 이런 식으로만 작성을 했다고 할 때 컵이 실제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보니까 외관적으로는 하트 모양이 아닌데 커피를 점점 마시니까 내부 쪽에 하트 모양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뭐 기재가 돼 있다 라고 할 때 과연 이런 침해품을 3자의 카피품을 침해라고 할 수 있는지 비침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건데요. 특허 청구 범위가 하트 모양의 컵이라고 하면 이거 포함할까요? 약간 모호하게 적었죠?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 요건적인 기능이 별로 없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무래도
애매하니까 상세한 설명을 참조해 보니까는 이런 거를 청구한 거다라고 해서 얘는 아마도 비침해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발명의 설명을 참작할 수도 있고, 뭐 공지기술 참작할 수도 있고, 출원 경과를 참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른 거 중요한 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특허권 침해는 그래서 그 권리 범위만 보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특허권을 침해했냐, 침해하지 않았느냐, 그 여부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다음 가지 4가지 요건을 같이 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특허권이 존속 중인지 여부를 반드시 봐야겠죠. 저희 보통 이제 20년 지난 특허라고 해도 소멸된 특허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래도 검색하다 보면 그 특허들 나오거든요. 청구 범위 다 볼 수 있거든요. 청구 범위를 딱 봤더니 어머, 우리가 만든 제품이 이 특허의 청구 범위하고 똑같네? 그러면 그게 침해가 될까요? 아니죠. 그 특허는 이미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침해 여부를 볼 때는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구성요소 완비 원칙을 가지고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는 3번입니다. 3번.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그걸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특허권이 존속 중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저희가 아파트 주인이지만은 뭐 아파트가 여러 채 있어가지고 한 채는 전세 줄 수도 있잖아요. 뭐 임대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내 특허를 너가 사용해라라고 실시권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실시권자가 하는 그 특허 발명을 받아가지고서 만들 경우에 그 실시권자한테 침해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은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고요. 네 번째가 요게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은 빠뜨리기 쉬운데 업으로서 실시하는 거. 어떤 뭐 어떤 LG가 냉장고 잘 만들어 가지고 특허 냈는데 어떤 공대 나오신 주부님이 집에서 뭐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판매 안 하고 집에서 잘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침해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분은 그 침해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그냥 자기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업으로 실시하는 거라는 게 시장에서 팔아 가지고 뭐 이렇게 판매 대금도 받고 하는 장사하는 거, 그거 말고 그냥 연구소에서 연구 목적으로 한다든지 집에서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본다든지 이런 경우도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침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사실 타인의 모방하고 도용이 엄청 쉽거든요. 왜냐면은 특허권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어떤 발명의 사상, 제품을 말로 표현해가지고 다 먼저 밝힌 다음에 특허권 카피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보고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다 궁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 펜은 다 까놓은 상태에서 상대방은 내 표를 다 볼 수 있고요. 그 상태로 하니까 상당히 특허권자는 사실은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침해 사실 발견도 어렵고 뭔가 또 침해로 공격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에서는 그런 어떤 특허권자의 약간 불리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간접 침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접 침해라는 것도 재밌는 논리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해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생략 침해에서부터 우회 침해까지는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헌 침해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균등 침해,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등론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기 문헌 침해는 구성요소 완비 원칙, 즉
특허 청구 범위에 있는 그 청구 범위 그 내용들 그대로 빠져 있는지 다 들어 있는지 그 여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불리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특허권자거든요, 아무래도. 예. 카피하려는 사람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그 카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를 할까? 좀 더 특허권자한테 좀 더 많은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게 균등론이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어떤 거냐면 보시면은 만약에 특허 발명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요. 예.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용부가 있고 손잡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카피 제품을 판매하면은 이걸 만약에 특허권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문헌 침해에 딱 걸려가지고 침해를 주장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예는 삭제하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카피하는 제품이 있다면 이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는 손가락을 끼게끔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서 특허 청구 범위에도 그렇게 기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카피를 잘 해가지고 손가락을 끼지 않고 잡는 걸로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딱 보면은 되게 그렇거든요. 문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손가락을 낄 수 있는 손잡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 있다면 이거 손가락 낄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헌 침해에서는 벗어나는데 문헌 침해만 인정한다면은 이건 너무 그냥 누가 봐도 이 그 약사반 수가 딱 이렇게 보이는 건데 어떻게든지 뭔가 이렇게 제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염려 때문에 이제 균등론이라는 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등론은 이 불쌍한 특허권자한테 조금 더 넓게 봐주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건들 보시면은 말들이 길죠. 보시는 순간 좀 하품 나오죠. 요거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균등침해라는 게 균등론을 본다는 게 자칫 균등론을 너무 넓게 줘버리면 너무 넓게 줘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허권자의 권리를 너무 넓게 줘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3자 입장에서는 또 제3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의 집은 101동 101호라고 청구 범위에 돼 있는데 너무 불리하니까 특허권자한테 좀 넓게 줘야 돼. 그래서 균등론에 입각해서 101동 101호도 권리가 될 수도 있고 102호, 103호 이렇게 가다 보면 아파트 전체가 특허권자한테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렇게 되면은 또 안 되니까 균등론을 적용하는데 이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넓게 봐주는 전제 조건으로 한 게 첫 번째가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 그걸 보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그전에는 보온병이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다 겨울에 커피 한잔 하면 1분 만에 다 식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보온병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구항에 이렇게 보온 재질이 있는 수용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손잡이 있는 거를 특허 청구로 했다고 특허 발명으로 받았다고 할 때 카피하려는 사람이 보니까는 이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이렇게 만나도록 청구항이 작성이 돼 있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딱 오픈시켜 가지고 카피를 했을 때 문헌적인 침해로 봤을 때는 침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발명자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이 부분이 균등 침해로 봐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요건을 판단할 때 얘의 과제 어떤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원리와 얘의 해결 원리가 동일한지 그 여부를 봅니다. 즉 여기서 손잡이 부분은 사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온병, 보온할 수 있는 이 보온성이 본질적인 부분이지 손잡이는 좀 부차적인 거거든요. 그 부차적인 거를 살짝 변형했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균등론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부분을 변형하면은 그거는 균등론으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보고서 본질적인 부분은 보온 여부인데 손잡이 이거 부차적인 걸 좀 살짝 바꿨네 이런 경우는 일단은 얘는 균등론으로 좀 처벌해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손잡이 이렇게 바꾼 게 같은 목적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앞에 거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치환의 자명성. 그렇게 치환하는 게 손잡이 부분을 조금 바꾸는 게 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면은 얘는 균등론으로 적용해서 그 손잡이 조금 바꾼 것도 다 특허에 침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균등론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판례는 나와 있지만은 원칙에서 조금 아웃사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구속요건 완비 원칙입니다. 균등론이라는 것은 누가 봤을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게 약간 있어가지고 침해를 판단할 때 균등론이라는 게 있더라. 그것만 생각하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구속요건 완비 원칙.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 하나가 간접 침해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제 그 법규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그것도 침해로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의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 이제 시험 공부할 때 가장 자주 나왔던 판례인데요. 삼성전자 건입니다. 네. 프린터인데 저도 사실은 프린터의 전체적인 구성들이 어떤 거 있는지 잘 모릅니다. 프린터 보면은 부품들이 여러 개가 있죠. 예. 그래서 봤더니 프린터 삼성전자가 어떻게 특허를 냈냐면 프린터인데 그 안에 드럼도 있고 뭐 트리닝부, 대전기 뭐 여러 가지 하는 구성 요소로 된 프린터 이런 식으로 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생겼냐? 저희 폐토너 업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전에. 지금도 있으신데. 그 폐토너만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분들한테 건 거죠. 네. 폐토너. 아니 우리 저기 프린터에 쓰이는 드럼 그거 너 왜 만들어? 우리 부품.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분쟁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앞에 거하고 조금 안 맞을 거예요. 침해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구성요소 완비 원칙이잖아요. 즉 어떤 거냐면 삼성은 분명히 프린터 갖고 감광드럼 A+, B+, C+, D를 포함하는 프린터라고 특허를 받았는데 토너 만드는 사람은 그 중에 A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구성요소 완비 원칙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특허 침해 판단 원칙에 의하면은 이거는 침해가 아니거든요. 근데 간접 침해라는 법규에 걸려서 이게 침해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요 특허 발명의 대상을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감광 드럼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요 감광 드럼이 자주 교체해 줘야 하는 소모품일지라도 프린터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가 맞죠.
예. 그리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인 거 맞죠?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삼성 카트리지는 삼성에서만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구입 시에, 프린터 구입 시에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삼성전자 측이 그 드럼을 따로 제조 판매하고 있었잖아요. 그 조건을 다 만족할 때에는 간접 침해라는 법리에 의해서 침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성요소 완비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문헌 침해 원리에서는 살짝 벗어난 예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접 침해 인정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고요.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분쟁의 당사자가 어떤 데였습니까? 삼성이었습니다. 네. 삼성의 파워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판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프린터를 특허 발명을 내고 이런 어떤 분쟁에 휩싸였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단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예. 그래서 간접 침해는 굉장히 그 판단하는 요건이 까다롭고, 그 다음에 될 가능성도 상당히 약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저희가 만약에 삼성전자라면, 프린터를 생산하는 업자라면 권리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권리를 두 개 가져야 되는 거죠. 감광 드럼에 대해서도 특허를 내고, 감광 드럼을 사용하는 프린터에서도 특허를 내고, 그래야지 감광 드럼을 만드는 업자한테도 침해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사용해서 프린터를 만드는 사람도 침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처음에 그런 간접 침해까지 가게 된 게 벌써 잘못된 거죠. 특허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부품도 생산하고 그 부품을 이용한 완제품도 한다라고 하면은 부품의 출원도 하고 완제품의 출원도 해서 그거를 하나의 특허군으로 묶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예. 시간이 조금, 예. 저희가 이제 그 회피 전략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큰 가닥은 특허 청구 범위 어떻게 돼 있는지, 청구 범위가 어떤 청구 범위가 좋은 청구 범위고 어떻게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종속항을 나눠야 되는지, 그게 왜 그렇게 나눠야 되는지가 침해를 공부하면 그렇게 나눠야 되는지가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특허 청구 범위의 구성들도 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허 침해 판단하는 어떤 기준,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떤 연구 개발을 하는데, 기술 개발 쪽 쭉 하는데, 선도기업들 특허들이 이렇게 저희 그물에 걸려들었을 때 그 특허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응해야 될지, 저희 이제 강의 주제에 있는 회피 설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핵심 특허를 저희가 보고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은 회피 설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하나는 빠뜨린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핵심 특허들, 그러니까 핵심 특허는 말 그대로 그냥 선도기업의 특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특허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거 좀 회피를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회피 전략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회피가 안 되겠네라고 하면은 그 특허를 어떻게 무효시킬 건가, 그걸 한번 고민하셔야 되고요. 무효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라이센스 쪽으로 고민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라이센스는 빼고 일단은 회피 설계하고 무효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무시하시고요. 무효 전략은 간단히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허가 등록을 받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특허청에 출원이 되고 심사관이 종래에 있는 기술하고 똑같은지 다른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똑같은 게 있네라고 하면은 거절을 했을 거고요. 똑같은 게 없네라고 판단했으니까 등록이 됐거든요. 근데 무효 전략이라는 거는
그 특허청에서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심사관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이버 똑같이 뭐 직원들한테 야 네이버 통해 가지고 어떤 거 검색해봐라고 했을 때 검색 결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심사관이 검색한 거는 그 결과에 의해서 등록을 준 거고 저희가 심사관 검색 결과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저희가 검색을 해서 이거 특허 등록받은 특허들 검색을 했더니 선행 특허들 정말 똑같은 게 이런 것들이 있네요라고 저희가 무효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제 심판을 거는 게 무효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즉 선행 어떤 뭔가 문제가 되는 특허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되는 특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행 특허들을 좀 다시 검색을 해서 어차피 그 심판이라는 과정을 그 절차를 수행해야 되는 게 특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행정 특허청에서 등록이라는 판결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뒤엎으려면은 1심에 해당하는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행 특허들 우리가 찾은 거 얘를 더 무효시킬 수 있는 더 똘똘한 애들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걔를 무효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대응 설계 전략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회피 설계 전략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꾸 이제 회피 설계 전략이라는 그 용어를 자꾸 쓰다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좀 꿀린 것 같잖아요. 뭐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요즘 용어로는 이제 대응 설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얘는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침해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피 설계라는 게 결국은 상대방의 선도기업에 특허들이 있고 그 특허에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보는 건데 그거를 벗어나게끔 우리 거를 설계한다?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구성요소 완비 원칙입니다. 구성요소 완비 원칙을 판단해서 얘 보니까 이를테면 얘 제가 알기로 지뢰탐지기거든요. 예. 지뢰탐지기인데 보시면은 뭐 수신부 발신부 수신부 이렇게 있고 특허 청구항을 봤더니 두 브랜치가 십자가 형태로 구성된 거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할 때 그러면은 얘 선도기업의 특허들을 분석을 하고 얘는 십자가 형태로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H 형태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A 플러스 B 플러스 C 개념일 때 특허 발명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돼 있는데 저희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프라임으로 돼 있는 거죠. 뭔가 C를 그대로 사용 안 하고 변형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지 않기 때문에 침해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성 요소 완비 원칙 기본 하에서 저희가 회피 설계 전략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구성 요소 이렇게 있는데 이 뚜껑에 손잡이 없게 이렇게 설계하면은 이거는 회피 설계가 되는 겁니다. 무효화 개념도 말씀을 드리고요. 무효화 개념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건요. 보통 보면 이제 이게 꼭 무효화 전략보다는 특허를 저희가 출원을 하고 심사받는 과정에서도 이제 동일한데 그 심사받는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저희가 출원한 발명하고 똑같은 거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 진보성이라는 걸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없다고 해서 등록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진보성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진보성은 심사관도 다 인정합니다. 출원된 발명 보니까 선행 기술들하고는 차이가 있어. 다른 거 인정. 근데 그 다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진보성은 학교 다닐 때 그 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레포트 뺏길 때 급하게 친구 거 이렇게 뺏겨가지고 얼른 숙제 내잖아요. 레포트 뺏길 때 저희가 조금 똘똘해져가지고 친구 거 두 개 빌려가지고 챕터 1, 2는 얘 거, 챕터 3, 4는 얘 거
합쳐가지고 잘해가지고 뺏겨서 내는데 조교가 귀신같이 알아내잖아요. 얘랑 섞어서 했지라고 해서 너도 F, 얘 다 F 이렇게 주는 경우 있거든요. 진보성 개념이 딱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심사관은 진보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선행기술 A1을 찾아보니까 너가 출원한 발명 중에 일부 있고 선행기술 2를 봤더니 또 일부 있어. 이거 두 개 합치면 너 발명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절을 보내거든요. 그게 이제 동일하게 무효 전략을 할 때도 그 무효가 될 수 있는 선행기술 찾을 때도 꼭 똑같은 특허 하나만 찾는 게 아니고 얘를 무효시켜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일부 구성은 선행기술 1에 있네. 다른 구성은 2에 있네. 이거 두 개 섞으면은 이거 충분히 발명할 수 있겠네요.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거를 무효 자료로 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보성이 사실은 특허 무효를 판단하는 입장이나 또 특허 등록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 다 신규성보다는 진보성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